15세기 르네상스 최고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입니다. 자, 피렌체의 토스카나의 빈치 마을 출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귀족의 사생아였는데요. 이 사생아는 안드레아 베르키오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한 15살쯤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안드레아 베르키오는 원래 화가였고요. 조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방이라는 것은 온갖 것을 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청동상도 만들고 때로는 건축도 하고 조소도 만들고 예술에 가는 건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것이 공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방에서 베르키오라는 대장이 있고 그 대장 밑에 여러 도제식으로 교육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거죠. 자, 그러면 베르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면 왼쪽에 사진이 있죠? 안드레아 데 베르키오가 만든 바르톨로메오 콜레오니 기념상입니다. 지금 베네치아 산 조바니 파울로 성당에 있는 건데요. 이 청동물을 보면 이 말이 아주 힘차게 걷고 있죠. 왼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잘 잡고 위에 장군이 서 있는 이렇게 실력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곳에서 이 베르키오 공방에서 다빈치는 주물, 금속공예, 헤어 작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이 한 점 있는데요. 안드레아 델 베르키오가 전체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다빈치가 담당했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썰에 의하면 저기 왼쪽에 천사가 2명 있잖아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오른쪽에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중에서 저 천사를 다빈치가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르키오가 그렸던 아니면 어느 제자가 그릴 수도 있겠죠. 예수가 있고 세례받고 위에 성령의 비둘기까지 다 있죠. 그런데 썰에 의하면 베르키오는 이 그림을 보고 다빈치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해가지고 그로부터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했죠. 아마 다빈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띄워주기 위한 썰이 아닐까 싶어요. 베르키오는 원래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 공방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자기가 안 그려도 제자들이 많으니까 뭐 그랬겠죠. 뭐 어쨌든 다빈치는 이때부터 실력을 두각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게 다빈치의 수태고지입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는 워낙 장면들이 많죠. 그 중에서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은 피렌체 산 바르톨로메오 올리베토 교회의 재단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근법이 조금 독특해요. 성모 마리아의 뒤편에 보면 건물이 있잖아요. 벽돌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벽돌이 약간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어떤 소실점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오른쪽에서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보도록 소실점이 만들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그림을 볼 때도 이 그림은 우피치 미술관에 있거든요. 우피치 미술관의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볼 수 없어요. 반드시 오른쪽에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이 소실점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여전히 중세풍의 모습을 갖고 있긴 해요. 저 뒤에 보면 뭐 나무라든가 저희 정원 같은 게 그렇게 선명하게 그리지 않았고 또 이 성모 마리아가 있는 이 장소가 좀 생뚱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완벽하게 중세를 벗어났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레오나르도가 한 20살쯤에 이런 재단화를 이렇게 그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빈치라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성품이 많지 않습니다. 자, 왜 완성품이 많지 않을까? 자, 그거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술가 열전이라는 책에서 이 당시의 피렌체의 예술가들에서 평한 게 있어요. 자, 그는 변덕스럽고 잘 변하는 성격을 가졌다. 분명 예술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기에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끝내지 못했다. 그는 생각했던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변덕스럽고 잘 변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완벽했지만 뭔가 끝을 맺는데 좀 소홀했어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천재성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완성도 있는 회화 작품을 많이 남기진 못했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도 동방박색 경배인데 이것도 완성품이 아니에요. 채색을 다 안 했죠. 스케치는 다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색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 다빈치는 뭘 많이 했을까요? 이 사람은 워낙 좀 똘끼가 있었는지 몰라도 자기 관심사가 그림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인체 해부도,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어떤 주문자들이 원하는 건 무기 제작이었어요. 전쟁에 쓰이는 무기 제작, 공성무기, 또 여기 보면 석궁, 이런 거를 많이 원했죠. 이런 기술자들이 우대받았고,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지, 그림 그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주문자들이 원했고, 그걸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도 했죠. 물론 너무 앞서가서 구현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은 주문 작품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기계 장치 등을 설계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스케치가 한 1400점이 좀 된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소실돼 가지고 보존되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한 스케치 중에는 몇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우리 교과서에도 예전에 실렸던 게 있는데, 비트루비우스의 인체의 비례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 십서라는 책을 로마 시대에 쓴 건데 그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비례와 균형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고대 로마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어떤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기하학이라는 것을 이데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을 했죠. 가장 이상적인 것. 그래서 인체도 비례가 있다. 그 12각형, 24각형 이런 걸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인체 비례들을 그렸어요. 다빈치 말고도. 근데 가장 완벽한 인체 비례들을 그린 게 사실은 다빈치죠. 우리한테 알려진. 워낙 그림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수학적 비례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다빈치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싶었고, 활동을 했던 건 뭐였냐면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에 가서 사실은 거기서 군사보조, 무슨 축제를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르차한테 보낸 이력서가 있죠. 뭐 12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썼던 이력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기구 제작을 할 줄 안다. 돌멩이를 우박처럼 쏟아낼 포 제작 계획을 할 수 있다.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다. 공공이나 개인이 필요한 건축물도 만들 수 있다. 대리석이나 청동을 조각상을 만들 수 있으며 그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내 부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공으로 내세우는 건 기구 제작, 포 제작, 안전한 차량 이런 거라는 거, 이런 거 전문이다 라고 본인은 많이 내세운 거죠. 근데 아마 많이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실제로 다빈치의 어떤 본체는 뭔가 제작하고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 이런 기술을 더 많이 가진 이런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한테 남겨진 건 이런 회화 작품이죠. 다빈치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작품이 있죠. 하나는 여기 보시는 최후의 만찬, 또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죠.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식당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수도원이 있으면 항상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유럽에 가시면 많은 곳에 최후의 만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가도 수십 점이 있고요. 이탈리아 가도 그렇고, 당연히 프랑스에 가도 그렇고, 스페인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에는 지금 최후의 만찬 그림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한 수백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이 그림 보면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식당에 벽이 있는 거라서, 이게 또 이 다빈치가 워낙 또 실험 정신이 있어서 이 물감을 좀 계란 노른자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곰브리지 책에 보시면 굉장히 훼손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가면, 제가 5년 전에 갔었나? 그때 보면 이것도 복원을 해가지고 꽤 깔끔하게 보여요. 이렇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뭐 몰래 다들 찍죠.
그러니까 훼손될까봐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그런 거예요. 또 이 그림도 보면 밑에 빨간색에 큰 구멍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 그림인지 모르고 이 수도원에서 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발이 잘렸어요. 자, 그 오른쪽 원의 오른쪽에 보면 제자들의 발이 보입니다. 이 식탁에 다리도 있고 왼쪽에도 보면 식탁에 다리도 있고 발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을 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를 물이 가득 찬 적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림이 많이 훼손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왜 뛰어난 작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그러면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이죠. 목요일 날 저녁에 아마 했을 거다. 이런 썰이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이 그냥 정적이 그냥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등장하는 이 문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 12제자가 막 먹다가 주여 나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고 나머지 왼쪽에 6명, 오른쪽에 6명의 제자들이 서로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일까?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인데 전형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핵심, 원근법을 잘 따르고 있죠. 예수의 얼굴로 소실점이 딱 맺혀지고 있고요. 왼쪽에 3명, 3명, 오른쪽에 3명, 3명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냐 보면 예수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잘 그러면 여인 같아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썰도 있어요.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저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여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마 제자일 거다. 그 옆에 사람이 베드로고 그 앞에 얼굴이 좀 검은 사람이 유다다. 유다만 뭐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장면이다 라고 이제 하는 썰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이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되는 건 원근법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다. 그리고 3명, 3명, 3명이 잘 구현이 되었는데 이들의 어떤 중요한 핵심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배운 앞에 여러 그림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도나텔로의 그림 조소 작품에도 있었고 다른 작품에도 있었죠. 그런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다빈치의 이름값이 높기 때문에 이 그림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도 물론 있죠. 자, 마지막 그림은 모나리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누구나가 모나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나리자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가면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우리 공항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렇게 줄 서는 그 바가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줄을 해서 일정 시간 딱 보고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피렌체 출신 여인을 모델로 삼은 초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모나리자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느냐? 어떤 위대함이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느냐? 한번 곰브리치 선생의 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3가지는 첫 번째는 스푸마토 기법을 썼다. 두 번째는 눈과 입술이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 세 번째는 배경의 지평선을 독특하게 구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푸마토 기법이 뭐냐? 얼굴과 옆에 머리칼 여기 보면 구분이 잘 없어요. 사람의 몸과 저 뒤 배경은 확실히 구분이 있는데 얼굴의 형태가 뭔가 자연스럽게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이 약간 희미하게 남겨둬가지고 부드럽게 조진다. 그러니까 얼굴과 머리카락이 이렇게 군각이 딱 있으면 부드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을 텐데 이 스푸마토 기법을 쓰는 바람에 아주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눈과 입술은 뭐냐? 자, 눈을 보면 눈두덩이가 있죠. 그리고 눈 밑에 검은 이제 색깔이 있죠. 요 눈 주변의 모습, 그리고 입술의
표현이 뭔가 신비로운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눈동자를 보면 독특하게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게 눈을 돌려도요, 이 왼쪽으로 방향으로 틀어도 눈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되게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눈의 표정, 눈가의 표정, 입술의 표정을 주변을 잘 묘사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이 어려운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모나리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논쟁을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보기 이렇다. 내가 보기 이렇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워낙 천재성을 갖고 있었고 워낙 신비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 읽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이 그림의 독특한 거는 당시에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문 제작을 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 그랬죠. 주문 제작을 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고 완성을 시켜서 주문자 넘겨주는 게 관행인데 이 그림은 주문자가 따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스스로 이 그림을 누군가 주문을 할 수도 있겠죠. 리자라고 하는 부인이 주문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다빈치는 이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루브르에 있는 이유, 피렌체나 밀라노에 있지 않고 루브르에 있는 이유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랑스 왕의 소유가 되었고 그림이 루브르에 걸리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정말 예술원에 불타서 이 그림을 그렸다. 당시에 그 어떤 화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의 여기 형체와 뒤에 배경을 보면 왼쪽에 있는 배경과 오른쪽에 있는 배경 위치가 달라요. 왼쪽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좌측을 보면 조금 더 인물이 좀 그러니까 좌측에 배경이 낮으니까 인물이 좀 커 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좀 낮아 보이고 뭐 이런 좀 다르게 보이더라. 또 좌우가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작가의 의도로 이렇게 한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뭐 작가는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빈치는 책을 남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의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신비로운 해석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예술에 관련된 사람, 비평가들이 이 그림을 끊임없이 비평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뭐 이겁니다.